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신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이 세션은 보통 87년 체제 이렇게 부르는 1987년 체제에 대한 발표 두 개를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발표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그 사건에 대한 성찰의 과정 속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두 분을 모셔서 발표를 듣기로 한 것이고요. 87년 체제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통 민주화라고 부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6월 항쟁의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것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선거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87년 체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87년 체제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 학자들마다 많은 이견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민주화로의 이행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세력,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의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서 언제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단 체제도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그것도 87년 체제 안에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남한 사회 내에서 일종의 준내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경제적 민주화, 경제 민주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민주주의로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 87년 체제의 어떤 잠재적 위험성들이 폭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냉전적인 그런 레토릭들이 다시 등장해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87년 체제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없다, 공고화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면 87년 체제가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런 극적인 퇴행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이후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표가 한 분은 87년 체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고요. 또 한 분의 발표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그걸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글입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최진석 선생님의 내용이 먼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프로그램 상으로 김미정 선생님 발표가 먼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순서는 그렇게 원래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세션은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 쪽 세션이 아니고 문학 세션입니다. 서사팀의 세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동시대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가, 이 점을 또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김미정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미정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현장 비평, 동시대 문학 작품에 대한 현장 비평을 한 20년 동안 활발하게 하셨고, 특히 이런 정치적 의제들에 대한 이론적 작업, 비평적 개입 이런 것들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계신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미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25분인데 이 분량도 많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PPT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큰 제목은요, 이것은 이제 광장이 바꾸는 말, 그리고 말이 바꾸는 광장, 뭐 약간 순환적인 이미지를 주는 제목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 제목을 계속 고민했었던, 처음 출발이 됐던 이유 중,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한국의 그 최근에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신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87년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 또는 어떤 뭐 그런 의미로서의 광장에서 최근에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두드러진 어떤 자유 발언 중에서도 자기소개, 이런 형식들이 저에겐 무척 좀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식 또는 광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언제나 이제 그 자유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뭐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이기는 한데, 근데 2010년대 중반서부터 최근까지의 이 광장의 흐름 속에서 이 자유 발언, 그리고 거기에서의 자기 소개 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좀 계속 영감도 주고 그리고 자극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은 했고요. 빠르게 이제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제 목차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목차 얘기를 하나하나 가기보단 그냥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 이제 도입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광장이라고 명명한 그 개념은 다들 이제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현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단은 이미지로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에서 이 광장이 오늘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특히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균열 장소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대략 보시면 이 한국에서의 2010년대 중반 이후의 그 광장의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가 2024, 25년 최근에 그 탄핵 집회들에서의 어떤 장면들을 그냥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이 집회의 한 형식으로서의 자유 발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런 이제 사진들은 뭐 실제 집회 나가셨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익숙한 장면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염두에 두는 이 자유 발언 또는 이제 거기에서의 자기 소개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이 오프라인에서의 광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최근에 그 집담회의 형식으로 또는 토론회의 형식으로 아주 많이 이어졌었던 것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속에서도 이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었다라고 좀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방금 이제 광장의 의미, 제가 이 발표에서 광장의 의미를 어떻게 공유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대적인 리프리젠테이션의 균열을 내는 장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주권을 위임하기를 거절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가시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실, 뭐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또 드릴 때 좀 약간 떠올리시면 좋을 게, 과거의 한국 문학에서의 광장은 이를테면 90년 이전 즈음,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의 이 광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동일성 내지는 집단 주체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광장의 이미지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10년대 즈음서부터의 이 광장의 현장들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의미가 좀 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발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실제 또 다들 많이 이렇게 보시고 경험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하셨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자유발언의 목적은 이를테면 그 내용은 광장에 내가 왜 나왔다, 이 광장에 나온 이유, 그러니까 광장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암시를 해주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제 관찰이 아니라 실제로 2010년대 중반쯤서부터의 이 자유발언의 주체가 누구였었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요번 광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인상 기억 속에서의 기억에 남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기억나실 텐데요. 트랜스젠더 또는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 장애인, 청소년, 남성 페미니스트, 이주 노동자 2세, 성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 우울증 당사자, 일단 떠오르는 인상적인 그런 그 주체들이 누구였나에 대한 나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이 광장은 직접 행동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 스스로를 말하는 분들의 스스로를 말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누가 우리였었는지를 질문하는 의미를 또 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누구였나, 또는 실제 광장에서 일종의 이제 동일성 내지는 집단 주체성으로 보통 프레이밍 되었었던 이 광장에서의 그 우리가 누구였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면서 오늘날의 달라진 어떤 광장의 성격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시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시대의 감수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늘 연결되어 있었던 어떤 이 한국에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단적으로 이 광장의 자유발언의 형식 내지는 의미와 연동했었던 어떤 단적인 사례가 82년생 김지영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많이들 주목을 하셨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국에 번역된 82년생 김지영 표지인데요. 저는 이 표지에서 대체로 보면 얼굴, 윤곽이 있고, 그리고 이 윤곽이, 그런데 그 구체적인 윤곽 안을 채우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비어져 있는 형식들, 이게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사실은 이 안에 자기를 채워넣고 호환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이미 이 어떤 소설 표지 디자인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주목하는 자기서사라고 명명은 하긴 했으나, 이 자기서사를 제가 규범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서사 연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형식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를 대표되지 않고 나 누구에게 위임되지 않으면서 나를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형식, 그런 글쓰기 또는 그런 말하기를 그냥 오늘 제가 임의로 자기서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서사 또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최근
실제로 1인칭 글쓰기, 에세이,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한 나열한 이런 목록들 관심이 최근에 또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출판계에서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카데미즘에서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오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할 작업은 이주혜라고 하는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2023년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소설 속에서의 도대체 이 나 자기가 뭔가 이걸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분석으로부터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2010년대 이후 광장 문학을 좀 자기 커먼즈 굉장히 이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요. 다시 자기를 이야기한다. 이게 뭐냐면 그 실제 근대 문학의 초창기 풍경에서 자기 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자기나 나라고 하는 근대 문학 초창기의 장면을 오늘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쓰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한국에서 아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서사라고 보통 자기서사 또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중적으로도 또는 아카데미즘에서도 널리 주목받은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거는 캐시바콩 또는 그레이스 조 또는 프레시아도 뭐 이런 분들 잠깐 그냥 소개를 해봤고요. 이건 실제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이제 한국 내에서의 저자들의 책들 중에 일부인데 굉장히 이 책들 말고도 많은 목록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몇 권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책들 내지는 이런 글쓰기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 이것 자체가 이제 또 나중에 후일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표에서는 그런 이제 자기서사가 뭐냐 이걸 밝히려고 한다라기보다 그 자기서사 또는 자기를 말하기 글쓰기에 있어서의 그 자기가 도대체 뭐냐 에 대한 얘기를 좀 소설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인용한 것들은요. 실제 최근에 한국에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자기를 중심에 두는 글쓰기 또는 자기서사에 대한 각각의 이제 이런 맥락들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그냥 보자면 일단은 여성, 소수자 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실험이다. 또는 소수자, 특히 이제 트랜스 내지는 이제 트랜스젠더 퀴어 등등을 둘러싼 어떤 규범적인 서사를 중지시키면서 당사자들이 자기 서사 구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적인 주체의 주체화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이 대체로 자기 서사 현상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목소리들로 오늘날 많이 이제 의미화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도대체 이런 글쓰기, 에세이 내지는 자기 서사 글쓰기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 굉장히 이거는 이제 자아를 일종의 자산으로 생산해내는 장치. 이거 왜 얘기 안 해? 뭐 이런 논의들도 좀 아주 적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최근에 자기서사 현상에 대한 논의들을 일별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좀 제 글 안에서 제 발표 안에서 포지션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이야기 또는 자기서사라고 하는 게 이 세계의 표상 질서, 아까 말씀드린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정상성, 노멀리티의 구조를 거부하고 특정한 표상 또는 어떤 규범적인 서사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적인 자기 삶을 가시화한다. 자기 증명이다. 일단은 이 의미 자체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기 이야기를 둘러싼 공경들이 저는 사실은 오늘날 많이 말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들이고 고민해야 될 것들도 저는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제
그 훈육 교율 사회, 아까 이제 앞서 그 에세이라는 장치가 사실은 자기를 자산화하는 글쓰기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약간 비판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과 동시에 오늘날은 사실은 그런 그 디서플린의 권력보다 더 조밀해지고 뭔가 복잡해진 권력의 양상들을 염두에 둘 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자기 관리, 자기 경영, 자기 개발 등의 언어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역시도 사실은 자기 소사, 오늘날의 특히 해외에 많이 번역되는 한국의 에세이들이 대략 이제 이런 경향성을 띠는데, 제가 반드시 뭐 부정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복잡한 언어, 이 굉장히 복잡한 결들이 이 서사, 자기 서사라고 말해지는 것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좀 밑에 다양하게 얘기된 것들은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두드러지게, 특히 한국의 창작계 또는 문화예술계에서 두드러진 스캔들 또는 이슈, 분쟁들 등등에는 제가, 이거는 아직 사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자기를 둘러싼 어떤 감각의 문제,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기를 둘러싼 또는 오늘날의 나를 둘러싼 이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가 에 대해서 좀 질문하게 만드는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날의 자기 이야기, 자기 서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좀 복잡하게 같이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좀 파생시켜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에서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글쓰기가 방금 계속 강조했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쓰기 양식, 그러면서 대표성,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각본의 무효성을 선언하는 장소, 그리고 자기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주권을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자기 서사에 대한 관심과 융성과 더불어서 약간 이제 이 곤경들, 오늘날의 또 시대의 이 나와 자기를 둘러싼 곤경들, 이거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나나 자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 글을 계속 이 발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본격적으로 이주혜라고 하는 작가의 장편 소설 속에서 한번 이 자기의 의미를 찾아보고 재구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요, 자기에 대한 픽션으로서의 자기. 이거는 실제로 이 소설을 읽어보신다면 이게 사실은 그냥 말장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소설 속에서의 나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주혜라고 하는 작가는 실제 이렇게 영미권에서의 주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번역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자로 일찍부터 출발을 하셨고,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그리고 마침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2010년대 중반부터의 광장의 어떤 특징들, 이것들과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주혜 작가의 작품이고요. 아주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는 이 50대 여성입니다. 주인공이 50대 여성이고요. 그리고 불안과 공황으로 고통받다가 병원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의사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당신의 고통, 지금 현재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를 권유받고 나오는 길에 마침 지나가다가 간판을 본 거예요. 일기 쓰는 교실이 있는 거예요. 일기 쓰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를 뭐 공유하고 이러는 학원.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나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자기관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세계의 반영처럼도 읽혀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기를 써요. 그래서 그 일기를 써나가는 과정, 학원 다니면서 교습소에서 일기를 써나가는 과정을 이 소설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 좀 복잡한데 그냥 이 순서대로 빨리 말씀드리면, 일기 속에서의 이 유년은 3인칭으로 서술이 되고 현재 시간의 주인공의 그 서술자는 1인칭이에요. 요거의 의미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속의 시간, 이 일기 속의 시간이 굉장히 좀 암시적인데 상징적인데 1979년 겨울에서 1980년 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딱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그 엄청난 격동기, 정치적인 격동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때 주인공은 초등학생 시절이에요. 근데 당연히 초등학생이 그 자기가 겪었었던 그 시절의 의미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그랬어서 이 소설에서는 계속 뭔가 암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거나 의미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얼핏 읽으면 되게 개연성이 없다, 결함이 좀 있다, 뭔가 이렇게 끝까지 밝혀주지 않네, 왜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회수를 안 하지? 이런 이미지를 좀 주는 소설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주인공의 일기라고 하는 장치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것은 이 주인공의 20대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20대는 또 마침 이 실제로 나이상으로 봤을 때 1987, 그러니까 1987년과 동시에 같이 20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인공이 아마도 이제 자기의 대학 생활과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을 읽으면 사실 이거 그냥 1980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뭐 형상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국어 독자에게는 너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단번에 전달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얼핏 이 소설을 읽으면 되게 명료합니다. 뭐냐 하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소설에 이 말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앞부분에. 그러면 이 소설은 되게 이거를 서사화한 게 맞고, 그리고 이걸 서사화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잘 서사한 것 같아요. 개인 정말 내밀한 어떤 아이의 내면, 또는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의 세계 등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도 감각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이 일기를 쓴다는 건 나를 쓴다는 거고 자기를 쓴다는 거고, 이건 너무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기, 소설 속 일기 속에서의 나가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지? 이걸 다시 생각을 했을 땐 굉장히 이 소설이 볼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생각할 것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칭의 교란을 통해서 인칭의 교란, 즉 일기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해서 쓰잖아요. 근데 나가 아니고 이 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일기를 마치 픽션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글을 쓸 때 나에 대해서 쓸 때에도 나에 대해서 나의 이름, 나라는 주어를 넣지 않고도 우리 얘기를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일기예요. 근데 어쨌든 일기가 3인칭 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 3인칭으로 설정된 주인공, 그러니까 스스로를 시옷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명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픽션 같아. 근데 이 시옷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기 속의 자기하고 현재 자기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시옷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자마자 떠오른 거는 사람 인자의 형상인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결국 뭐냐면 1인칭 개인으로 상정되어 왔었던 나, 자기의 표상을 비트는 기호 로 이 작가가 뭐 선택을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써나가다 보면, 읽어가다 보면 그 다 읽지 않겠고요.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기억도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는, 그 기억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 나,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불안정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일기 속에 이제 그 기억 주체로서의 자기의 불안정함,
대신에 소설은 개체적으로 식별되거나 구획하기 어려운 관계적인 상황들이 전경화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기는 그 핵심인 자기를 오히려 문제의 장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얘기인데, 이러한 구획될 수도 없고 사실 어떤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얽힘과 연루됨의 이미지 속에서 나나 자기를 상상을 다시 해본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 나 스스로가 나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객체로 여겨왔었던 정치 철학의 전제들, 우리에겐 굉장히 자연화된 것들, 이를테면 소유의 문제,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유될 수 없는 경험이나 감정에 대한 묘사들도 다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읽다 보면 실제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나 어떤 장면들이 소유될 수 없는 감정이고, 그러니까 감정도 나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감정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것 속에서의 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얽힘, 연루됨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도대체, 자기란 나는 뭐냐, 여기 제가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나나 자기는 결국 단일하게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질적인 존재 사건들, 그리고 비인격적인 웅성거림 속에서 문득 호련히 확인되는 싱귤레러티의 연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좀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4챕터의 얘기는요, 결국 지금까지 읽었었던 이 소설 속에서의 나나 자기를 우리가 기존에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와 자기를 오히려 질문하는 소설이 이것이다라고 여겼을 때, 여기에서 나나 자기에 대한 그 아주 적극적인 재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떠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소버린 셀프라고 하는 개념은, 저 실제 이 정치 철학 텍스트들 속에서 특히 버틀러의 얘기를 제가 좀 가져온 것인데요. 나나 자기를 개체, 인디비주얼 이전에 연루됨이나 관계성의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소유의 문제, 사실은 제가 이 핵심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 감정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것은 내 감정이야, 나의 감정이야, 또는 이것은 나의 경험이야, 이것은 나의 기억이야가 아니고,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성을 매개로 해서 불현듯 등장하는 확인되는 나 라고 여겨지는 무언가인 거죠. 그것들의 연쇄가 곧 우리의 삶이나 이 세계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4챕터에서 조금 더 본격화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2명의 정치 철학 이론들을 잠깐 연결을 시켜 보았는데요. 맥퍼슨,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근데 한 10년 전에 실제 이 영미권에서는 이 맥퍼슨의 논의가 신자유주의의 구조 분석,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현재 2010년대 당시에 구조 분석의 맥락에서 다시 호출이 되면서 이 논의들이 좀 이렇게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논의들, 그리고 이제 버틀러도 실제로 잠깐만요. 버틀러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나나 자기의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근간으로 놓여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에, 소유 내지는 이제 소유적 개인주의,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자아를 또는 나를 둘러싼 모순이나 모호함을 봉합하는 기술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게 또 오늘날 그 우리의 자산으로서의 나, 자산으로서의 자아 등등을 강조하는 어떤 통치술의 존재로 여전히 유효한데,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야지 오늘날의 이 자기 서사 또는 자기 이야기에서의 공경들을 좀 이렇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루됨 또는 어떤 관계, 그래서 이제 소유를 디스포제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자칫 실제로 이 세계 속에서의 역학이나 실제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낭만적으로 예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좀 단서를 붙이면서 제가 요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5챕터는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들의 연결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는 문학의 얘기이지만 2024년, 2025년 광장에서 실제로 정체성의 정치에서 연대의 정치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주목하는 논의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자유발언 형식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정체성, 앞서 이제 뭐 어떤 정체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체성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상황적인 자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이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국가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자기를 얘기하는 장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주의 소설 속에서의 나, 자기의 맥락과 굉장히 저는 연결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지었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토론 선생님들이 더 풍부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밀도가 아주 높은 내용을 빠른 시간 동안 정리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정체성의 정치가 연대 정치로 이행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핵심이고요. 보통 우리가 나와 우리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체성을 강조하면 우리가 안 되고 우리를 강조하면 나가 약화되고 그 곤경을 어떻게 하면 탈피를 해볼 수 있을까, 돌파해볼 수 있을까, 그거를 나 자체를 다르게 사고하는, 나 안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립구도를 해체해버리고 나를 달리 사고하는 그런 곳에서 찾으시는 작업입니다. 이 이주의 소설에 바로 그런 단서가 있다, 이런 발견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년 체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너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발표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최진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라고 해서 약간 좀 벙벙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한국말로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 제기와 그 어떤 함의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빨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1987년 체제라고 하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87년 이전에도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상 민주공화국이었고 법치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예전에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전태일 열사라고 부르는 전태일 열사가 그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죽었을 때도 사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법전이라고는 하는 것도 있고 뭐 인권이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었죠. 그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탈피했던 사건을 우리가 87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지금도 역시 그 87년 체제가 한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그 체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40년이 거의 가까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뀔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87년 체제는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아시는 거고 또 법치주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 정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3국이 한중일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서구화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 정치 제도나 사회 질서를 받아들였는데 이 근대성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떤 서구 우리가 이념형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식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우리도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이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선 왕조가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식민화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는 법이 작동하는 국가를 갖고자 했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체제나 그 이후에 박정희 체제 이 18년에 이어졌던 군부 독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87년이라고 하는 그 특별히 우리가 뭐 형식적 민주주의, 아까 신영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형식은 여기서 법치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내세웠던 체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학과 영화가 이를 이제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이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법치 이후의 정의와 공동체의 가능성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 보셨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뭐 분들이 1987년 이 영화가 나온지도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뭐 사실 대중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두가 다 수긍할 만하고 계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사실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뭔가가 있을 텐데. 이 영화의 저는 배경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87년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군부 독재의 종식과 법치주의가 제도화되었는데 사실은 87년 민주화라고 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우리가 레대를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권위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서 이제 어떤 타협과 절충. 뭐 대표적인 건 사실은 그 87년 이후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즉 원래 넘겨받기로 했었던 그런 군부의 지도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으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됐던 것도 사실 그 김영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뭐 말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기성의 권위주의 체제, 군부 독재의 어떤 그 잔여가 남아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 안지 않고서는 뭐 민주주의든 무엇이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87년의 민주화는 권위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서의 어떤 타협이라든가 절충이 불가분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이 구조적인 폭력이 사실은 계속 지속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권력을 제한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일 텐데 87년 체제의 제일 중요한 법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사법화된 정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사실 제가 여기서는 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이후에도 한 6개월을 이제 한국 사람들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줄까? 사실은 당일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죠. 사실 헌재 뭐 몇 대 몇이다, 뭐 헌재가 다 뒤집어가지고 독재자가 돌아올 수도 있다 없다 그런 것들.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가 목매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87년 이후에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 선출 권력인데 그 선출 권력이 지속하느냐 아니냐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 거기에 끼어 있었죠. 근데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의 기원적인 장면도 87년에서 찾긴 합니다. 이를테면 87년이 아까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권위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서 타협과 절충이었다고 했을 때 그럼 저걸 누가 중재해 주지? 법이 해줘야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립돼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징후를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서 찾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금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똑같은 경우 즉 노무현이라고 하는 선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적인 어떤 여망 혹은 이제 그 권력의 향배 같은 것들이 결정되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것들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이의 알력이라든가 균형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좋겠죠. 그래서 재밌으니까. 근데 약간 길어요. 좀 따다 보니까. 나야. 누구야? 네,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요. 여기가 한양대병원인데요. 당신네 부하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끼리 진작에 다 정리한 거야. 무거운 일은 나를 걷어치우라.
아저씨 나 알아? 왜 어디다 대고 반말이지? 내래 대공처장이야. 씨발 대공은 법이고 나발이고 뭐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검찰 수사관들 싹 다 불러서 깽판 한번 쳐볼까? 어? 뭐 여드래? 지금 당장 형사소송법 펼쳐서 수사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그 사투리 좀 고치지? 김일성이네. 에? 뭐 사실 뭐 약간 희극적인 요소도 가미된 장면이죠. 뭐 사실 1987이라는 이 영화가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1987년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상당히 우연하고도 사소한 사건에서 발화가 되어서 막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체제 전환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 사실 굉장히 극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적 소재로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민주주의 헌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희극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그 검사가 글쎄요 뭐 이렇게 자기 밥 먹는데 방해도 받고 검사를 감히 이것들이 모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박종철 군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국정원 요원들이 안기부 요원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결국은 이 거대한 불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방금 이 작품에서도 잠깐 장면에서 나왔지만 그 법도 안 지키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개의 장면들에서도 뭐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뭐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법대로 해. 그러나 이제 법이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 현실들 법이고 나발이고 안 지켜도 된다. 이번 일은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말처럼 몇 번에 걸쳐서 언명되지만 사실은 1987에 있어서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동시에 지향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딪혔던 이런 다양한 그 이후의 사건들 뭐 여기 2009년에 용산에서 이제 참사가 용산에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때도.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치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인들에 의해서 공권이 이제 남용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사실 이쪽은 이제 이태원 참사잖아요. 이태원도 사실 지금 재수사가 특검에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는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라 다 무죄 받으셔서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불기소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만약에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나지 않았으면 저는 뭐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도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상당히 이제 이런 대회도 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이 이때 작동하지 않는 현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비존재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볼만 했을 것입니다. 앞서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987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들, 노동자들, 학생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자기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됐던 것은 참 아름다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장면들이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흔히 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결국은 그 주권의 몫을 제대로 할당받지 못했고 거기에 자기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 바깥의 광장으로 나서야 됐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작품 정도를 보면서 사실 이런 어떤 87년 체제의 전과 후에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연속과 불연속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에요. 2020년에 나온 작품인데 사실은 79년 박정희의 사살, 박정희 암살은 아니고 박정희 뭐라고 해야 되죠? 박정희 사살을 다루는 영화죠. 왜 이거냐라고 물은 수 있을 텐데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걸 이미 했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9년 12.6 박정희가 총에 맞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사실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약간 팩션이라고 하긴 해요. 픽션과 팩트를 결합을 했다고 해서 많이 좀 다릅니다. 79년 12.6
사건을 전후한 40일이 배경이지만 이제 실제 역사는 한 2년 정도이고요. 2년의 시간을 40일을 압축을 해서 이제 영화적인 긴장감을 만든 것인데 법과 제도 위에 있는 권력 내부의 어떤 폭력의 구조를 이제 전시하는 그런 작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제도 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 같은 것들은 사실 김재규에 대한 한국 현대사의 평가는 상당히 지금은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역시 대통령 암살범이고 사살범이지만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제야에서는 진짜로 김재규를 뭐 장군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김재규를 뭐 열사라고 해야 된다든가 실제로 김재규가 뭘 원했지? 그 사람 민주주의의 수호자야 아니면 그냥 암살범일 뿐이야 비겁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극화된 부분이지만 좀 이게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마 항쟁을 부산 마산에서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이제 앞두고 강요 소수의 내부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부산 갔다 왔다고. 어때? 그냥 학생, 시민들. 김재규 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방송국까지 불태웠어. 이게 그냥 시민들이 아니잖아. 엄포를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엄포? 김청지 복귀시키고 국회랑 순차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내가 국민들 협박한다는 거야?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부산 마산은 섬이 아닙니다. 서울까지 번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걸 막으라고 김 부장이 된 거야. 산불을 어떻게 막습니까? 불은 산을 다 태워야 끝납니다. 야! 중정 부장이 말이야 그거 하나 못 막고서 지금 그걸 말려고 해! 이 빨갱이들 시위 더 번지기 전에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저 어디야? 캄보디아에서는 차지철이죠.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뭐 100만 200만 땡크로 밀어버린다고 이 큰일 하겠어요? 곽 실장 말이 맞아. 자유당 때야 뭐 최순우랑 박광혁이 발포 명령을 내려서 사용을 당했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은 누가 날 사형시킬 거야. 네. 뭐 사실 역시 극화된 장면이면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몇 개 우리가 이 지금 논의와 연결되어서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무법 내지는 거의 초법적인 어떤 권력의 남용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79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영화화된 서울의 봄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는 여기서 무엇인가? 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김재규가 결국 박정희를 쏴서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 주장은 이제 독재를 종식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의 정의의 발로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밀실에서 총으로 쏴서 죽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폭력의 어떤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약간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음을 이제 영화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제도 없는 정의의 불안정성과 그 우발성 같은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는 이제 뭐 윤석열 혹은 뭐 그 이전에 뭐 윤석열이 저질렀던 많은, 이태원도 아까 있었고 뭐 용산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90년대 사실 우리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노사분규에서의 폭력과 거기에 대한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그 폭력의 기원은 사실은 우리가 이 87년에 다 그것들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87년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왔던 그 79년도의 상황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79년에 우리는 정의를 그때도 요구하는 뭐 광주 그리고 부산과 마산 다양한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요구가,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때 사실은 박정희를 그냥 쏴 죽이는 것으로서 이게 속이야 시원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 근대성의 어떤 이상은 법으로서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간악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를 사적으로 린치하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근대 국가의 근대 시민사회 이상이 아니었던가를 되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작품은 사실 그 김원수 소설가의 이제 설계자들입니다. 뭐 이거는 영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책으로만 잠깐 얘기를 한다면 뭐 상당히 베스트셀러죠. 사실 그 뭐 보신 분도 있고 사실 안 읽은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대중 소설을 분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이미 뭐 세계 각국어로 번역도 돼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이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암살자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리고 영화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증상적으로, 우리 오늘 학술대 이름이 Symptom as Korea as Symptom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2010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 배경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활동하는 암살 청부 조직입니다. 뭐 거기서 활동하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화되어 관료화되어 있는 그 살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총수가 마치 무슨 뭐 국내 영업팀, 해외 영업팀 따로 나눠 가지고 일 시키고 이런 것처럼 어디 가서 누구 죽여라. 근데 그 죽이는 게 그냥 뭐 킬러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죽여야 돼. 마치 비즈니스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합리성과 규율화된 조직 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의 비공식적인 제도화와 일상화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관료주의적 기업화를 상당히 폭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이 사실 진짜로 전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면 이런 게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굉장한 무슨 국가나 정치나 사회 담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뜻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본다면, 이런 살인 기업의 시발점은 1920년대 한국이 식민화되었던 일제에 의해서 일본이 선행적으로 먼저 모더니티를 달성을 했고 근대 국가가 성취된 그것을 한국을 식민화하는 데 이용을 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뭐 그걸 따라간다면 사실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 시대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맥락을 그대로 받아 안고 있어요. 뭐 작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살인 기업에 우리가 흔히 그 국가를 살인 기계로서의 리바이어던 같은 것을 비유했을 때 딱 거기에 표상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무한 경쟁과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극대화되어 있는 체제이죠. 그 이미지와 딱 부합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암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말 그대로 금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결국은 아까 우리가 남산의 무장들은 사실 국가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작동하고 그것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사실 이제 기업이 혹은 자본이 어떤 식으로 폭력을,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계로서 작동하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설계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화되고 관료화된 폭력의 내적 규율 수단으로서 우리가 회사가 지시했던 이런 킬링 오더를 네가 수행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왜? 이것도 하나의 법이니까.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기업으로 이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법치 이름으로 구축되었던 관료의 질서이자 신자유주의 체제, 딱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이 법은 정의의 윤리를 삭제하고 효율과 통제의 기술로 작동한다는 것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스토리라인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작품이 되게 그렇듯이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법을 어기는 순간,
그것이 어떤 사적 복수의 형태로서 내 친구를 친한 친구를 죽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였어, 나 이거 용납 못해. 가서 이제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죽인 킬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사단이 벌어지고 이제 문제가 커지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까 김재규 얘기랑 굉장히 그 서로 평행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 작품은 이제 그 최근에 개봉한 이제 행복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코로나 전에 완성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늦게 개봉을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그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죠. 행복의 나라는 이제 그 아까 남산의 부장들하고 연결된 지점이 있습니다. 12.6 직후에 김재규라든가 이제 다 잡혀가서 군사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신군부의 군사 재판을 극화하고 있는 영화예요. 김재규가 앞에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하나 있었죠. 그 영화라든가 아까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가 일종의 주인공이라면 김재규의 부관이었던 박흥주를 모델로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이제 변호인 이야기. 핵심은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이 상관으로서 살인을 명령했고 그를 충실히 따랐던 부하가 왜 책임져야 되냐라고 하는 얼핏 그걸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나? 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재판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독재자가 박정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법 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짐작하시겠지만 79년도 80년도에 일어나진 재판이니까 제대로 됐겠습니까? 결국은 김재규, 박흥규 다 반역자로 다 처형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사법권 이면에 자행되는 날것의 폭력이라든가 초법과 위법이 그대로 묘사되는데 이것도 역시 차를 돌리라는 지시가 있었고 육군본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꼭 끝내겠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죄는 북한을 물랑케 할 목적으로 다수가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말은 6명 갖고는 나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란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자신들의 세력이 버티고 있는 중앙정보부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박태주 피고인은 정보부가 아닌 육본을 택했고 김영일은 박태주의 주장에 따라 육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중정부장이었던 김영일이 대통령을 시해한 개인적 일탈 행위일 뿐 내란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 살인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네. 사실 그 12.6과 관련되어 있는 민주주의 서사가 있죠.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거대 서사가 있어요. 김재규가 의도에 어쨌든 간에 박정희를 사살했고 그것은 한국의 그 당시에 광주와 부마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건들이 얽혀서 전국적으로 폭발해버린 민주화에 대한 요구였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화 역사의 이정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김재규의 그 박정희 사살은 사적인 복수였다 그냥. 그 사적인 복수에서 부하들이 동원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증상적이고 문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했을 때 그 김재규 같은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밑에서 뒷받침했던 자들이 그들도 역시 내란이라고 하는 어떤 반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되는 그런 범죄에 묶여서 도매금으로 다 그냥 죽여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은 근데 이 작품이 얼마나 특이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은 이때 첫 번째 그 우리가 남산의 부장들에서 보았던 개인적 정의감을 아무리 포장을 한다라도 개인이 수행하는 그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제도에 그대로 인입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후의 어떤 결과들 결국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되고
아무리 정의를 내세우든 뭘 하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바닥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87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어떤 민주체제, 사회 정치적인 질서 같은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긍정하고 합리화한다 한들 그 기원에 있어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불씨를 우리는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났었고, 심지어는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후에는 그것이 없을 것인가. 우리가 그 87년 이후에 실제 체제로서의 그 87년이 아니라 87년의 민주화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불가분하게 시스템으로서 제도로서 체제로서 끌어안을 수 없다면 이 같은 어떤 역사의 돌발 같은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을 이 세 편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세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평가를 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87년 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치 형식을 확립했지만 결국은 그 하부에 있는 권력과 폭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반기를 드는 것들은 이제 예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양한, 근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목소리는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 편을 봤지만 세 개가 어조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결국 이런 그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서사화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주어질 것이며,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 법 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실현되지 못한, 여전히 이념형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진석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하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토론 맡아주신 양윤희 선생님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희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에 재직 중이시고요. 현장 비평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예, 저도 발표를 맡았는데, 저 토론을 맡았는데. 선생님 토론 다 하신 뒤에 시간이 되겠으면 제가 잠깐 말을 덧붙이고 아니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도 나와주시고요. 양민희 선생님 죄송하지만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표자 선생님 두 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 토론을 어떻게든 해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 선생님 발표의 질의를 맡은 소개받은 양윤입니다. 두 분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의미에서 공부가 많이 되는 편이었는데,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된 질의문이 있어서 빠르게 읽는 방식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장이 바꾸는 말이 바꾸는 광장이라는 제목인데요. 김미정 선생님의 글은 2025년에 소환된 시대착오적 계엄 이후에 광장을 채운 말이 어떻게 자기서사가 되는지, 광장의 감수성과 나의 말이 어떻게 교차, 중첩, 상호 참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글쓰기가 201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과 조응한다는 점에 착안한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광장이 어떻게 자기 커먼즈의 장소로 의미화되는가 하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계엄 이후 자유발언대에선 무수한 자유 발언들이 어떤 주류성이라거나 환원될 수 없는 위치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인식을 품고 있다고 하는 선생님 글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단자적 실체가 아니라 주인공과 친구,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의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은 얽힘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 문해 형식으로 글을 읽었기 때문에 문장마다 읽는 이의 사유를 강제하는 완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탄하면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 작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임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옷에 대하여입니다. 선생님께서 소설에 나오는 시옷의 일기를 두고 나 대신 시옷이라고 명명하는 일이 일기 속 자기와 현재의 자기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며 나아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개발이라거나 자아 단련의 최면술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옷으로 외화할 때 거기에는 자기를 소외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통이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명명법의 의도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언급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나는이라고 시작했더니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나라는 주관성이 하나의 구멍임을, 그 구멍 속에서 어떤 나도 객관화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말처럼 익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옷의 일기에는 일종의 자기 치유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일기는 최근에 회복 탄력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언급하기도 하셨던 버틀러의 논의 안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신자유적인 개념이라고 설명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회복 탄력성의 어떤 비판적인 논의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는 시옷이 이미 일종의 광장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옷은 나와 거리를 두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나와 타자의 거리를 확인시켜 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개엄 이후 어떤 의미의 사회적 정치적 재난을 겪은 이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문학적으로 혹은 실존적으로도 어떤 방식의 광장을 상상해야 할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광장과 여성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전개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로는 시옷의 일기에서 얽힘을 발견하시고요. 무수한 시간성의 교차를 본 후에 몸의 변홍과 그 변용을 통한 타인들의 이야기가 얽혀 들어가면서 인간의 감각으로 습별되지 않는 무수한 사물이 관통하고 구성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국면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최종적 국면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통과되는지 그 안에서 그 웅얼거림 속에서 불현듯 확인되는 특이성이 그 나라고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전개들이 굉장히 그 통찰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차관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성의 몸들과 정치라고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다른 지면에서 이질적인 신체들의 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국면으로서의 특이성을 명명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성의 몸들의 연결성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확장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자기서사와 커먼즈의 미래입니다. 2024-25 우리 계엄을 겪은 이후 광장의 말들과 한국 문학의 자기서사가 어떻게 만나고 교차할 것인가, 광장의 말이 무수한 자기들의 호명과 어떻게 교차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나아가 이 정체성들은 상황적 자기의 발언 때 인간 비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자문학 기술지로서의 새로운 글쓰기 혹은 말하기에 관련된 가능성으로 이 발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 결말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문학으로서의 자기 혹은 커먼즈 혹은 문학과 광장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은 이런 징후들을 또 어떤 다른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를 다 선생님 두 분께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선생님의 발표문은 범 너머의 정의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문입니다. 우선은 영화들 다시 쭉 이어서 보니까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들이 다른 방식으로 출연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좋은 기회를 주신 최진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주제인 법과 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발표인
법입니다. 87년 체제에 기초한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펴보고 이것의 일종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문학은 근대문학과 시민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겪은 친위 쿠데타의 문제는 법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두 편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 행복의 나라와 장편 소설은 한국의 87 체제가 시작된 기원적 폭력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겪었던 재난들, 용산 참사,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떠올려 볼 때 87년 체제에 내재한 결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게 무관심하며 국민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인데요. 선생님께서 법이 공동체의 윤리를 새롭게 쓰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결론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를 전제로 두고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 12.16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고 뭐 그때 그 사람들이라거나 최근에 말씀하셨던 최근 영화인 서울의 봄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이 영화들이 같이 교차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작품이 다루는 시간, 그 시간에 제작하거나 그 영화가 제작되거나 발표되는 시점, 그다음 2024, 25 이후 이제 친위 쿠데타를 겪은 이후에 우리가 그 작품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시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점의 교차 혹은 중첩을 해명하는 것은 이 발표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윤리를 다루는 발표문의 중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행복의 나라를 언급하실 때 이 영화가 개봉된 시기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그의 검사 집단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하신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시차들이 교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좀 보충해 주신다면 이 발표문이 훨씬 더 입체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신화의 해체와 신화화하기입니다. 두 편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두 영화의 짝패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보시면 등장인물들 배우들이 좀 겹침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79년 12.16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화이고요. 87년 체제 이후에 법치국가라고 하는 환상이 어떻게 신화화되어 오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김재규라는 실존 인물이 중심이 된 정치극이고 12.16 당시의 폭력과 법의 공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 시해를 둘러싼 하루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사정권의 작동 방식을 압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체제로서의 법이 존재하지만 실은 무법 상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은 법의 부재를 개인의 윤리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셨고 그러나 그렇게 성립된 윤리는 개인의 윤리는 개인적 영웅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반면 행복의 나라는 12.16 사건 직후를 다루고 있고요. 법 내부의 윤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다소 허구적인 인물이 모델이 있긴 하지만요. 허구적 인물인 정인후라고 하는 변호사의 인물을 시선을 따라가면서 법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서사적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 정인후의 행위가 개인의 영웅화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일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법이 부재하거나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윤리적인 결단만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때 그 행위가 일종의 사건이 그것 자체가 사후적으로 신화화되지 않기는 퍽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김재규의 결단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윤리적인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그의 행위의 일종의 영웅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 해석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반면에 또 변호해야 할 인물을 변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정인우가 시도하는 변호가 제도 내, 그러니까 법치 내에서의 윤리적인 결단이라면, 근데 어쩌면 이런 방식의 노력은 영화 속에서 보자면 일종의 시지프스의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한 건 아닌가? 그 의미가 없지 않은데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 이런 어떤
역설은 민주주의와 영화적 서사화라고 하는 것의 충돌과도 연결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영웅이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해체적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신화를 해체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면, 특히 영화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의 서사화는 불가피하게 어떤 인물들을 신화화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 민주주의와 서사화, 양자 사이의 긴장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도래할 법과 정의 혹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를 담보하는 공동체의 윤리를 새롭게 쓰는 행위, 그 안에서만 법이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이며 정의의 상상력을 요청하는 시대에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때 정의는 어떤 개념일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삶 안에서 논구하고 탐색하는 어떤 정의의 개념들의 상이 다르겠지만 그 개념이 실제적인 것인지 혹은 뭐 개념적인 것인지 혹은 이 앞에서 이 논의의 결론으로 언급하실 정의의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민희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급하게 하시느라고. 예, 저희 동시통역하시는 선생님 듣고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최악의 세션이라고 아마 평가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미리 계획할 때는 착착 진행되는 계획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5분씩만 더 쓰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너무 급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호 선생님 먼저. 네, 시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 저도 알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그냥 질문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자면, 우선 그 주인공,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일종의 나 스스로와의 거리두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좀 다른 의견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거리두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는 이제 명명법의 의도다라는 작가의 어떤 전략 아닐까라고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치유서사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게 뭐 이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읽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이제 작가의 전략 또는 소설적인 장치로서의 어떤 작가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읽을 가능성들에 좀 방점을 찍다 보니까 저는 이 소설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설에서는 일종의 회복할 나 또는 소외시킬 나가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발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나의 실체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대신에 어떤 관계들이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든지 얽힘의 이미지들이 두드러진다든지 이런 걸 제가 좀 부각해서 읽은 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어떤 그 상황의 연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또는 이걸 생각을 하면 함부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결론에 나 스스로 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에 대한 상상력을 이 소설로부터 적극적으로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읽기 충분히 이 소설 그렇게 읽게 쓰여졌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재난 이후 사실은 저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냥 제가 3번 항목과 묶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광장과 여성의 말. 결국은 이 소설 사실은 여성의 몸과 정치
너무 중요한 주제였고 맞아요. 이것을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그냥 그 개념적인 얘기만 하다 끝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러니까 제가 가진 관점, 즉 이런 이제 연루됨이나 얽힘이나 관계성으로서의 존재를 생각할 때 늘 정말 이거는 늘 같이 생각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실제 존재를 둘러싼 역학들 무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그 돌린 질문이실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너무나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소설은 더 분석되어야 하고 더 이제 지면이 허락된다면 더 덧붙여져야 되는 얘기. 제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소설 속의 서사라고 여겨지는데 이 주인공이 계속 이제 회상 기억하는 장면 속에서 할머니, 엄마 등등의 어렸을 때 자기가 보았었던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폭함이라고 하는, 저도 잘 몰랐던 말인데 되게 감각적인 말이잖아요. 이런 몸의 기억들하고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같이 연결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소설 2부 속에서 이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한국에서의 어떤 그 시대 속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의 어떤 여성들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느낌으로 폭함이라는 느낌과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연결이 되면서 몸에 기억되는가, 이거 분석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제 글에서는 사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너무 이렇게 이 나를 재구성해야 돼, 이것에 조금 그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여성, 그러니까 주인공의 몸의 고통이요. 이거 제가 말을 못했던 것 중에 이 주인공 고통받는 게, 고통은 결국 몸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몸의 일이면서 사실 이건 정서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과거에 20대 젊은 시절을 동지로서 만났었던 남편과의 이 일이 어그러지고, 남편은 지금 성폭행 가해 혐의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주인공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거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떤 장면들을 다 압축시킨 거죠. 게다가 딸은 지금 현재 90년대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장면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여성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몇 년대의 삶, 그러니까 몇 년 특정 세대의 여성의 삶을 되게 이제 생애 주기처럼 보여주고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의 삶이고 몸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 고통, 아주 그 내밀한 그 고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맥락들, 이거 정말 분석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대목들이 저는 이 소설, 제 발표에서 더 덧붙여져야 하는데 제가 개념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 선생님 너무 잘 덧붙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얘기는 제가 그 1번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하고 합쳐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런 재난이나 이 재난 이후에 우리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또는 이 미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질문으로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24년, 2025년의 일이 그냥 일시적인 재난, 그러니까 그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우리의 세계는 재난이구나, 우리의 세계는 파국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좀 고통스럽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선생님이 선생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말씀. 빨리 해야겠네요, 정말. 사실 저도 통짜로 그냥 묶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1번 질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이제 옛날 영화를 다루는 게 물론 현재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저 이제 우리 양윤희 선생님은 제가 미리 시놉시스 드린 걸 가지고 좀 하신 건데,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사실 어떤 법치의 구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했었고, 공정할 거야, 공정이 제일 중요한 모토였잖아요. 근데 그런 본인이 사실은 모든 위법뿐만 아니라 위헌까지 저지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금도 근대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대국가가 뭡니까 했을 때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의 구현이 그런 것이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영화들이 과거지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현재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묶어서 답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요즘 뭐 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모든 텍스트는 다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조차도 서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서사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화도 서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립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 1987 이후에 혹은 6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서사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은 뭐 사실 김미정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광장의 서사가 우리에게 새로 구축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각각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웅이 필요한 시대도 있죠. 영웅 서사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정치적 영웅들, 문화적 영웅들 모두 다 그들 각자의 서사가 있죠. 광장의 서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의 서사들, 우리 나 자신의 서사가 곽강받는 시대이니까요. 같은 의미에서 저는 뭐 비인간적인 서사로서의 제도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서사는 물론 인간의 서사와는 다를 테지만 그 서사의 한가운데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87년도 있었고 뭐 최근에 윤석열의 당선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실 제도와 체제의 서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영웅주의의 서사는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의 서사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신 얘기는 결국 정의고 뭐고 다 법의 얘기로 환원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뭐 사실 저도 법학자는 아니니까 결국은 인문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경우에는 그 막스주의자로서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대타자를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스주의도 하나의 체제이고 법칙이었죠.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물론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항상 역사에 비추어 개신되고 갱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의 역사의 대타자로서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대타자로 갖는 그런 기란관계 속에서만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87년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법치에 대한 이념이라는 것도 지금 그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정의를 대타자 삼아서 재구성되어야 될 그런 시점임을 이 영화와 문학이 호소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처음에 약속했는데 플로어 토론은 결국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또 라운드 테이블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12.3 계엄을 우리가 성찰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주신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해 주시고 잘 보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분간 세션 사회는 은퇴하고 시간 관리 좀 배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